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물권의 마지막 장인 담보 물권 중에서 유치권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절 총설과 유치권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간단하게 살펴보고 유치권 살펴보겠는데요. 담보 물권은 사실 크게 질권, 유치권, 저당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질권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건너뛰고 유치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 유치권은 채권자가 점유를 해야 되는데 채무자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근데 간접 점유도 괜찮아요. 하지만 채무자를 통해서 간접 점유를 하게 되면 그거는 점유를 하는 게 아니라서 유치권이 없어집니다. 그 내용, 유치권이 소멸돼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오고요. 두 번째,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가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유치권은. 그래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세 번째, 채권과 목적물의 결련성이 있어야지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채권과 목적물 점유의 결련성은 없다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돼. 채권과 목적물의 결련성은 있는데 채권과 목적물 점유의 결련성은 없다. 요거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암기하셔야 돼요. 어떤 거에 관련되어 있냐면 이거는 여기 결련성, 여기 결련성 나오죠? 이게 서로 연관성인데 괜히 쓸데없이 어렵게 내서 결련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결련성의 유무가 그게 판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이따가 요걸 알뜰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저랑 같이 암기를 하자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이 되려면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그래서 변제기 이전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요 성질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압류 후에, 압류라는 거는 주로 이제 경매 등기를 얘기하는 건데, 압류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유치권자는 원래 유치권이 있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서 이 점유한 점유물을 제3자에게 대항해서 계속 점유하고 인도를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경락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서 경락인이 인도하라 그러면 얘는 할 수 없이 쫓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 6가지, 요게 유치권의 포인트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봐도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하나씩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274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담보물권 총설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담보물권의 의의 한번 보시면 되고요. 담보의 종류는 인적 담보제도가 있고 물적 담보제도가 있는데, 인적 담보제도는 보증 서는 거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도 안 중요해. 이런 거 안 나와. 물적 담보제도가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물적 담보제도는 뭡니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어떤 부동산이나 물건을 갖고 있어요.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돈 줄 때까지 이거를 안 돌려주는 경우가 있고, 점유를 통해서 안 돌려주는 경우가 있고, 점유 대신 등기를 해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해서 점유 없이 담보하는 경우 두 가지가 나눕니다. 그러니까 점유를 통해서 담보권을 행사하는 게 유치권이고, 점유 없이 그냥 등기를 통해서 점유 없이 담보권을 행사하는 게 뭐다? 그게 바로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점유를 통한 담보물권인 유치권을 먼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거. 그래서 저당권과 유치권의 결정적인 차이는 점유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두 개가 제일 큰 차이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유치권이 점유를 하는 거다. 자, 그래서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을 통유성이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부종성이란 건 뭐냐면,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의 존재에 종속하는 것을 얘기해서 이 담보물권, 예를 들어서 이따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저당권 있잖아요.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 즉
피담보 채권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냥 빚이에요, 빚. 돈 빌려줬죠? 이 채권이 있을 때 등기를 해야지 저당권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 채권과 등기를 해야지 비로소 저당권의 효력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 채권이 사라지죠. 그럼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도 그냥 같이 사라지는 것. 부종성은 그러니까 같이 태어나서 같이 죽는 것. 뭐와? 요 채권하고 요 권리가 같이 태어나서 같이 죽는 것을 우리가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수반성은 뭐냐면요. 수반성. 그래서 이거 한번 봐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담보물권도 같이 소멸한다. 등기 없이도 저당권은 소멸되는 겁니다.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소멸되고요. 유치권도 돈 갚으면 그냥 유치권은 소멸이 돼버리는 거예요. 담보물권의 특징. 그 다음에 수반성은 뭐냐면 아까 부종성은 뭐예요? 같이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나서 죽을 때 같이 죽는 게 부종성이라면 수반성은 팔릴 때 같이 팔리는 게 수반성이에요. 팔릴 때. 즉 피담보 채권이 양도가 되면 담보 물권도 같이 이전이 된다는 것. 그리고 피담보 채권이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면 담보 물권도 같이 그 목적이 되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같이 팔리는 거. 쉽게 얘기해서. 부종성은 같이 태어나고 같이 죽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요. 275페이지에 보면 불가분성이라고 있는데 담보물권에서 피담보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중에 이거 유치권에 가서 배울 건데요. 자, 이 세탁소 유치권의 대표적인 예가 가령 세탁소가 있어요. 세탁소에 어떤 A란 사람이 여기다 옷을 3벌을 드라이 클리닝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당 여기 좀 비싼 옷이라서 1만 원 곱하기 3, 총 받을 금액이 3만 원이라고 쳐봐요. 근데 얘가 그냥 옷만 달라고 돈은 나중에 줄게요 하니까 야, 너 이 세탁비 나한테 주기 전까지는 나 너한테 못 줘 라고 그 세탁물을 세탁소 주인이 점유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유치권이에요. 뭐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를 하는데 이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중에 그래요? 그럼 제가 나중에 돈 갖고 올게요 했을 때 제가 2만 원 드릴 테니까 일단 2벌이라도 주세요 할 수 없다는 게 바로 불가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을 A가 2만 원을 세탁소 주인한테 줬다 그래도 나머지 한 벌의 돈을 갚을 때까지는 세탁소 주인이 이 3벌을 세 벌 다 모두 안 줘도 된다는 게 바로 불가분성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담보 물권자는 피담보 채권 3만 원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 세탁물 3벌에 대해서 모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안 돌려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A가 2만 원 줬죠. 근데 세탁소 주인이 2벌을 줄 것 같이 그런 뉘앙스는 풍기다가 나머지 1만 원 갖고 와. 그래야지 3벌 다 돌려줄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불가분성이에요. 자,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일부가 변제되어 2만 원 줘서 소멸되더라도 잔액이 남아있는 한 담보물 전부 3벌의 담보물권에 효력이 미친다. 별거 아니죠. 괜히 어렵게 이름만 불가분성이라고 붙였지 별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물상대위성이 굉장히 재밌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보고 있어요? 지금 자, 이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조금 이걸 봐야 돼. 우리가 지금 담보물권, 그죠? 담보물권인 저당권, 질권, 유치권, 질권은 이제 빼고 유치권과 저당권의 성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요 물상대위성은 요거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해 놨는데 요 저당권 불타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수용, 공용지수 등으로 그 목적물에 가름해서 요
멸실이 됐을 때 보험을 들어놨으면 보험금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뭐 아니면 훼손되면 보상금, 아니, 손해배상금, 공용지수면 수용보상금 등이 나올 때 이때 이 원래 담보는 요 부동산이었는데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손해배상금이나 수용보상금, 보험금 등으로 그 형체를 바꾸죠. 자, 요거를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들. 자, 뭐냐면 이겁니다. 요 갑이 을한테 돈 2억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근데 이게 불타 없어졌어. 화재로. 그러면은 요게 보험을 들었으면 요 보험금이 나오는데 요 보험금을 가치적 변형물이라 그럽니다. 그냥 알아두세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는데 원래 부동산이었던 게 돈으로 변했으니까 좀 어렵게 얘기해서 가치적 변형물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선 변제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저당권자. 이거 제가 우리 전세권에서 설명드렸어요. 우선 변제가 뭐예요?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일반 채권자나 후순위자들보다 먼저 그 경매가 실행될 때 그들보다 먼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을 우리가 우선 변제의 효력이라고 하는데 저당권은 우선 변제의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가치적 변형물인 보험금에다가 압류 걸어가지고 요 금액을 여기 이제 담보가 없어졌으니까 이걸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물상대위라고 하는 거예요. 물상대위. 근데 유치권은 우선 변제의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경매에 참여해가지고 배당을 받을 수는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상대위가 뭐냐면 유치권자는 가지고 있지 않은 성질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저당권은 물상대위를 할 수 있는데 유치권은 물상대위의 성질이 없다. 라는 게 바로 우리 교재 275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물상대위성은 우선 변제를 본질로 하는 권리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고 밑줄. 이 나중에 한번 더 나올 거예요.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고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담보권 등에서 인정이 된다. 얘네들의 특징은 모두 경매에 참여해가지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이에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그럼 아까 우리가 처음에 1번이 부종성, 2번이 수반성, 그리고 3번이 불가분성이 있었는데 그 세 개는 저당권과 유치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지만 물상대위성은 공통적이지 않고 저당권만 갖고 있고 유치권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우리 요 총설 274페이지부터 275페이지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요 밑에 표가 나오는데 자, 요 유치권하고 저당권은 차이가 일단은 물상대위성 없고 있는 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봤잖아요. 그리고 나머지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자, 밑에서부터 볼게요. 유치권은 동산과 부동산에 유치권을 다 설정할 수 있는데 저당권은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과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권리 뭐 요런 거 우리 시험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여기에 설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저당권은 서로 어떻게 해요? 돈 빌려주는 저당권자와 돈을 빌려받는 저당권 설정자가 서로 약속해가지고 계약해가지고 그죠? 약정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할까? 이렇게 하는 건데 유치권은 야 내가 돈을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우리 유치권 설정할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법정에서 법에서 정한 거예요. 법에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돈을 못 갚았어. 이따가 어느 경우에 뭐 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있는데 B가 A한테 뭐 손해를 입혀서 손해배상금을 줘야 된다던가 그런 손해배상 채권 내지는 집수리를 했는데 얘가 수리비를 안 줬어요. 이런 채권 등이 있을 때 돈을 A가 안 줘요. 돈을 안 줘. 근데 요 채권하고 관련된 어떤 물건, 동산이나 부동산을 B가 점유를 하고 있을 때 얘가 갚아야 될 날짜, 즉 그 변제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만약에 안 주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그냥 B가 이걸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이라는 게 딱 하고 생긴단 말이에요. 나 이거 유치권으로
할 거야 라고 막 안 떠들어도 딱 생겨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이거 유치권 있음이라고 표시만 해두기만 해도 그냥 유치권이 법적으로 어떻게 얘가 돈만 안 갚으면 그죠? 돈을 안 갚고 얘가 점유하고 있으면 변제기까지 돈을 안 갚으면 법에서 유치권이라는 거를 딱 B가 갖게 되는 거 법정. 그러니까 얘네 둘이 계약으로 야 내가 한 달 후에 돈을 못 갚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유치권이 성립되는 걸로 하는 거야. 이런 거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저절로 돈 안 갚으면 바로 그냥 유치권이 짱 하고 생기는 겁니다. 요 두 개의 성질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아셨죠? 뭐 이렇게 시험에서 중요한 건 아닌데 요 두 개의 차이점 요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1절이고요. 2절 이제 유치권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76페이지. 자,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 요게 중요해요. 이거 이따가 한번 나오겠는데 다른 사람의 물건을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물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어. 자기 거는 안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자기 거는 안 돼요. 또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변제기가 지났어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해서 우선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적 담보물권을, 그러니까 우선 변제를 못 받으니까 우선 변제의 효력으로 돈을 받을 수 있게끔 강제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하는데, 일단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 안 하는 거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부동산하고 관련돼 있는 것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요 공사비 있죠. 공사비, 수리비. 요 어떤 건물이 있을 때 이 건물을 신축 공사비라던가 수리할 때 들어가는 공사비라던가 이런 채권이 공사 채권 있죠. 요게 대표적인 유치권이에요. 우리 시험에 나오면은 거의 이걸로 냅니다. 왜냐면 우리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갑이 내가 돈을 가령 5억을 줄 테니 이 건물을 좀 축조 좀 해줘. 건축 좀 해줘 라고 맡기는 사람 있죠. 건축주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도급인이라 그럽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름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 도급인한테 돈 받고 건물 지어주고 공사해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수급인, 건축업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도급인으로 나올 때도 있고 건축주로도 나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을은 수급인으로 나올 때도 있고 건축업자로 나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변제기를 가령 6월에 공사를 해서 12월 말까지 공사비를 주기로 했는데 변제기 12월 말이 지났는데 안 줬어요. 안 줬어. 그러면 이 수급인 을이 요 건물에 점유해서 인도를 거절한 다음에 인도를 거절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치권이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얘네 둘이 야 내가 12월 말까지 돈 안 주면 너 유치권 행사해.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냥 딱 점유하고 돈을 못 갚으면 그냥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그리고 이제 유치권을 설명하다 보면 참 설명하기가 지저분한 게 굉장히 많은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아까 세탁소 예를 들었죠. 세탁비 이런 것도 대표적인 예고, 자동차 수리비 있죠. 자동차 수리비 같은 거. 자동차를 맡겼어요. 자동차를 맡겼는데 수리비를 안 주면 그 카센터 사장은 그 자동차를 자기가 그냥 점유하고 수리비를 줄 때까지 그 자동차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유치권이 생깁니다. 이거하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또 아셔야 될 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얘도 알아야 돼요. 가령 A가 개를 키우고 있었어요. 개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얼룩이 말고 뭐라고 그러죠? 바둑이. 얼룩이가 아니라 바둑이죠. 바둑이라는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바둑이가 B를 물었어요. 물었어. 그럼 얘 상처 났죠.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A의
자식인 A-가 B의 자식인 가령 B 자식하고 둘이 싸워가지고 얘가 엄청나게 다쳤어요. 다쳤어. 자, 이거 사람이야, 사람. 자, 만약에 바둑이가 B를 물어가지고 또는 B 다시 아무나 뭐 물었어요. 아무튼 사람을 다치게 했죠. 그러면 치료비를 A한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동물이 물었을 때 손해배상 채권 있죠. 손해배상 치료비 내놔라고 하면서 이 바둑이를 개를 자기가 데려다가 자기 집에 놔두고 A한테 안 줄 수 있습니다. 요것도 유치권이 성립해요. 요거 좀 특이하죠, 그죠? 근데 사람을 다치겠다고 A-의 자식을 끌어다가 자기 집에 감금시키면 안 되죠. 그러면 유괴죠, 그건.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치게 한 거 말고 동물이 다치게 한 경우, 동물이 피해를 입힌 경우, 그때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권에서는 동물을 자기가 잡아다가 유치할 수 있습니다. 요런 게, 이게 시험에 그래도 고잘 나올 때도 있어요. 우리 시험엔 잘은 안 나오지만, 요 얘가 중요하지만, 유치권을 설명할 때 이제 얘네들을 알고 있으면 얘를 들기 편하고 외우기도 되게 쉽습니다. 이따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요것도 미리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게 유치권이에요, 유치권. 어떤 사람이 돈 받을 게 있어. 그러면 참, 여기서, 그럼 사람 이름이 중요하댔으니까, 둘 중에 누가 채권자입니까? 그렇죠. 수급인, 돈 달라고 하는 수급인이 채권자예요, 채권자. 그리고 요 갑이 도급인이 채무자예요. 자, 그래서 이 수급인은 요 채무자의 물건 또는 제3자의 물건도 되는데 요 타인의 물건을 얘가 점유하고 있어야 돼. 자, 세탁비 자동차에서 자동차 수리를 맡긴 사람이 채무자죠. 그죠? 돈 줄 게 있으니까. 그러면 걔 주인이 여기선 채무자, 물린 사람이 채권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채무자와 채권자가 누군지 유치권에서 여러분들이 잘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다시 교재 돌아와서. 자, 그러면 성질을 볼게요. 유치권에 해당하는 성질은 부종성 있고 불가분성 있어요. 자, 근데 불가분성에서 우리가 좀 예를 하나 좀 들어드려야 되는데, 자, 목적물이 분할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구분 건물이 있어. 구분 건물 통째로 얘가 지어졌어요. 그런데 목적물이 분할해서 수개의 부동산인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데, 불가분성 봐봐요. 다세대 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해서 위 다세대 주택 중에 한 세대만 점유를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다세대 주택 전부에 미쳐요. 유치권이 여기 하나만 점유하게 돼도 유치권은 전부에 미친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불가분성. 왜? 돈을 다 갚을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잔액 전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일부만 점유하여도. 자, 그 다음에 경매권은 뭐냐면 유치권자가 아까 요 공사하는 경우에 요 수급인 있죠? 지저분했잖아. 요 수급인이 돈 안 갚으면은 요 자기가 지은 이 건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매에서 여기에서 5억 낙찰 금액 요거를 배당을 받지를 못해요. 배당은 못 받아. 유치권자가. 왜?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당은 못 받는데 경매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치권자 같으면 경매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거의 다 안 합니다. 왜? 경매를 해가지고 가령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유치권자를 만약에 요 경락인이 유치권자를 쫓아낼 수는 없지만 괜히 자기가 배당받지도 못하는데 경매를 할 수는 경매를 괜히 청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현금화를 시켜야 될 때는 그때는 경매를 해가지고 경락인한테 야, 내가 조금 싸게 해줄 테니까 네가 대신 갚아라. 이렇게 요구는 할 수는 있습니다. 안 들어줘도 그만이에요. 이 경락인 입장에서는.
그럼 둘 다 불편한 거지. 얘는 유치권에서 얘는 이 안에 들어서 사용할 수 없고. 그러니까 유치권이 일단 붙어 있으면은 경매할 때 웬만하면 경락을 거기 입찰을 잘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경매할 때 제일 위험한 게 유치권이에요. 왜? 유치권은 등기가 안 돼요. 이건 아시죠? 그죠? 유치권은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경매 입찰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이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심지어는 현장에 가도 유치권이 없는데도 있다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되게 요거 복잡해요. 유치권은. 그래서 유치권을 등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등기하면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등기하면은 여러분들 2차 시험 때 등기법 배우는데 유치권도 배워야 돼. 너무 피곤해지죠. 그죠? 우린 공부를 줄이는 게 좋으니까, 뭐, 편하고 못 편하고 그런 거보다도 일단 우리는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경매권은 된다 그랬어요. 경매는 붙일 수 있는데 다만 거기에 낙찰대금을 배당받을 수는 없다. 요거. 그 다음에 법정 담보 물권이에요. 그래서 법정 담보 물권이란 건 약정으로 얘네들이 유치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즉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점유를 하고 있는데 돈을 못 갚았어. 그런 경우에는, 그런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권리이고요. 당사자 간의 합의에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불가분성이 여기선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대충 보면 유치권에 해당하는 성질이 부종성 있고, 요 경매권도 있다는 거. 근데 요 경매권은 조심하셔야 돼. 뭐가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었죠. 그죠? 우선 변제권. 그래서 유치권에 해당하지 않는 성질, 요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잠깐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자, 유치권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선 변제권 없다 그랬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죠? 얘는 배당을 참여할 수 없다. 배당을 참여할 수 없다.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경매는 할 수 있다. 경매는 할 수 있어. 경매에 그거를 걸 수는 있는데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그랬어요. 물권적 청구권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라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대신 유치권은 뭐가 존속 요건이냐면 이 물건 담보를 자기가 딱 갖고 있어야 돼. 간접 점유도 되지만 딱 갖고 있어.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 요걸 알아야 돼요.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된다고 번번이 속입니다.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고.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가능하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물상 대위성 없다 그랬죠. 요 내용이 276페이지부터 나옵니다. 봐봐요. 자, 우선 변제권이 없다. 밑줄. 여기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래서 배당에 참여할 수 없다. 경매권은 인정된다. 오케이. 넘기세요. 자, 그럼 277페이지. 자, 물상대위성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저당권과 달리 물상대위성 인정되지 않는다. 물권적 청구권도, 자, 밑줄.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권에 기한, 밑줄.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점유를 회수한다. 점유권의 동그라미. 유치권이 아니에요.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의 성립 요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유치권은 그냥 이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럼 성립 요건이 1번부터 5번까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성립 요건 중에서 타인의 물건일 것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채무자의 물건이든 아니면 채무자 말고 제3자의 물건이든 상관없는데 자기, 즉 채무자 자신의 물건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채무자 자신이 어떻게 이게 될 수 있죠?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적물하고 채권 간의 결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결련성은 없다는 거.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채권의 변제기, 갚을 날이 돼야 돼요. 그전에는 유치권이 성립 안 합니다. 요게
그래서 경매에서도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우리는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데 경매에서는 이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을 점유하는데 적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돼. 예를 들어서 아까 이 건물 요 약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정으로 정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요 도급계약을 맺었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인데 변제기가 돼도 돈 안 갚았는데 수급인이 이걸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이 당연히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특이하게도 만약에 처음에 계약할 때 야, 내가 돈을 못 주더라도 우리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 걸로 하자라고 계약을 만약에 갑과 을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계약이면 이 수급인이 되게 불리한데 안 그러면 얘 공사를 못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런 특약을 맺었으면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야 돼요? 요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 5개가 하나하나 굉장히 다 중요해서 2번부터는 요 하나하나 2, 3, 4, 5, 6 이렇게 요 목차가 요 하나하나 큰 제목을 따가지고 하나씩 보게 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유치권의 목적물을 보면은 타인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다. 채무자가 아닌, 자, 밑줄 그세요. 요게 중요해요.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이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유치권의 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물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A가 있어요. 근데 이 A가 자동차를 갖고 있었는데 이 차를 B한테 빌려줬어요. 근데 이 B가 이 차를 타고 있다가 사고를 낸 거예요. 사고를 냈어. 그래가지고 카센터에 맡겼어요. 카센터에 이 차를 맡겼죠. 그러면 이제 수리비 채권이 발생하죠. 발생해. 근데 얘가 돈을 안 줘. 돈을 안 주면은 요 차를 C가 지금 카센터에서 갖고 있는데 요거를 지금 점유를 하고 있죠. 그러면 C는 뭐예요? C는 채권자. 그 다음에 B는 채무자죠. 근데 이 자동차 채무자 거예요? 아니면 채무자 말고 A 거예요? A 거죠. 그런데 요 차가 B가 와가지고 야, 너 있잖아. 이 차 사실 내 게 아니라 A 거야. 그러니까 너 유치권이 성립 안 되는 거에 내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3자의 꼭 채무자 본인의 물건이 아니더라도 얘가 어디에서 빌린 제3자의 물건도 어떻게 해요? 요 담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그러면 어떻게 내세요? 채무자의 소유물만 가능하다. 그러면 틀려요. 오케이, 좋았어요. 자,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제3자의 물건은 돼도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거 여기에서 1번하고 2번이 나오는데 이 1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소유의 물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그래서 이게 사실 결론은 이 예로는 잘 안 나오는데 이 자기 소유의 물건은 안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이거 B를 한번 읽어볼게요. 건축업자인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출재, 재산을 들여가지고 완성한 독립된 건물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귀속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요건 중요하잖아요. 수급인 자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수급인은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 읽어보면 잘 모르는지 모르는데 이거 별거 아니에요. 어렵게 적혀 있지만 무슨 얘기냐면 여기 A가 도급인이고 그 다음에 B가 수급인인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얘가 돈을 얼마 정도 내고 B도 공사를 해주면서 자기도 재료를 다 대요. 재료를 다 대고 그리고 자기가 공사를 했죠. 자기가 지었어. 이 재료를 자기가 댔어. 그래서 건물이 완성이 되면 요 도급인하고 나눠 갖기로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자, 밑줄. 자기의 노력과 출제로 완성. 이런 경우,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요 표현이 나와야 돼. 자신의 노력과 출제로 완성된
수급이니 수급이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누구 걸로 보는 거야? 수급인 걸로 봐가지고 얘가 공사 대금을 안 줬다 그래서 자기 거에다가 자기의 노력과 출제로 완성된 건물은 어떻게 한다?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담보물로서 이건 점유해봤자 유치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오케이, 좋았어요. 그럼 얘가 나쁜 거예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그죠? 그냥 아예 통째로 이걸 먹어버리면 되잖아. 유치권 성립 안 하더라도 지가 어떻게든 이걸 차지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 자기 소유의 물건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수급인이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공사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건물을 만들면 그거는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거. 요거. 자, 그 다음에 구조물에 불과한 정착물인 경우, 자, 요것도 뭐냐면 건물을 신축 공사할 때 이 어떤 건물이 완성이 되면 요 건물에다가 점유를 하면 상관없는데 땅만 파가지고 임시 아직 건물이 완성 단계도 아니에요. 거의 이제 시작하려는 단계라서 건물로서 봐줄 수가 없는 상태. 그래가지고 거의 구조물에 불과한 정착물인 경우에는 여기에 점유해도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물로 인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죠? 건물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지 거기에 점유하고 들어가 앉아 있어야지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아직 기둥도 안 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초 공사만 조금 끝난 상태에서는 거기에 텐트 치고 위에 앉아 있어도 그건 유치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건물의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 자, 비추세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 건물을 아직 거의 완성도 못했어. 거의 짓지도 못했어. 그걸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또 밑줄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해. 그래서 이러한 정착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이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이건 건물에 관해서 생긴 거지 토지에 생긴 게 아니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나오게 된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지금 뭐 보고 있는지 계속 좀 보시죠. 뭐 보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유치권이 성립을 하려면 요 5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타인의 물건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채무자, 제3자의 것도 된다. 그런데 자기 거는 안 된다. 그리고 건물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야지 건물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되는데 어느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 즉 토지의 부합물은 어떻게 된다? 유치권이 성립 안 된다. 자기 거하고 요 2가지 경우 알고 계십시오. 아셨죠? 오케이,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278페이지죠. 그 다음에 이 요 결련성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얘가 지금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어떤 목적물, 동산이나 부동산을 점유를 할 때는 그 채권과 요 점유물 간에는 서로 관련이 있어야 돼요.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이름도 왜 이렇게 어렵게 붙여놨어. 그냥 연관관계라고 했으면 될 걸 연관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결련성이란 물건과 채권 발생 간의 연관성이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목적물에 관해서 채권이 발생해야 돼요. 자, 이번에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거죠. 아까 A라는 애가 있는데 A라는 애가 개도 키우고 있고 소도 키우고 있어. 근데 B를 걔가 물었죠. 그럼 점유를 할 때는 얘가 다친 요거 때문에 지금 손해배상 채권하고 개하고 관련이 있는데 엉뚱하게 소를 데려가서 점유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련 관계가 없어요, 얘는. 그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근데 중요한 거는 시험에는 뭐 이 결련 관계가 있냐 없냐는 뒤에 나오는데 이게 나와요, 시험은. 자, 이게 방금 전에 그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련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점유 밑줄 그시고 X. 목적물의 점유와는 그 관련성이 아니라 이거 그냥 결련성은 요건이 아니다. 결련성은 요건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죠? 자, 봐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련 관계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있으면 족하고,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 자, 다시 한번, 이건 진짜 중요해서 다시, 이거 시험지 굉장히, 목적물과 점유의 결련성은 요하지 않는다. 즉, 채권의 목적물 점유 도중에 발생한 것을 요하지 않고, 물건 점유 이전에 그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에 대해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결국 말을 진짜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는가? 자, 2번까지 읽어볼게요.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이라도 그 후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였던 결국 무슨 얘기냐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의 결련성이란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어떤 그 채권이 발생하는 그 순간에 그때에 점유하지 않아도, 즉 나중에 그 물건을 점유하더라도 유치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아직까지 어렵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자, 봐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지금 읽으면 더 헷갈린데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A가 개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바둑이. 근데 개가 B를 물었어요. 멍멍 하면서 물었어. 다쳤죠. 그럼 다쳤을 때 어떻게 개를 잡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리를 물려가지고 애가 쩔뚝거려가지고 B가 개를 놓쳤어. 그러면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채권, 치료비 채권이 있는데 걔가 도망갔죠. 근데 며칠 있다가 다시 이 개가 B를 보고 또 물려고 막 달려드는데 그때는 안 물리고 어떻게 걔를 잘 잡았어요. 그러면 채권은 이전에 발생했는데 요 개를 점유하게 된 건 그 후에 점유하게 됐죠. 이래도 어떻게? 그렇지. 이래도 그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요 채권이 발생할 때 점유하고 있지 않아도, 요 동시에 요 점유를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를 사실 우리 부동산 그 중개사에서 개를 가지고 설명하는 데는 이거만큼 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점유의 결련성을 설명하는 건 이게 제일 편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좋았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자, 즉 채권이 목적물 점유 도중에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개를 당장 물린 순간에 이 개를 잡을 필요는 없고, 점유 이전에 그 물건에 관련해서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 그 개에 대해서 점유를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인정된다. 즉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된 채권이라도 나중에 그 개를 잡아서 취득했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저도 어렸을 때 그 개한테 한번 거의 조금 물렸는데, 진짜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개 근처에는 안 갑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는 개를 키워본 적이 없어요. 아주 개 무서워 죽겠어, 아주.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계속 결련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 279페이지 보면 쌍괄호 3번에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련성이 인정되는 경우하고, 넘기시면 결련성이 부정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딱 보고 서로 비교하면서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결련성이 왼쪽 편에는 있는 거고
왜 오른쪽 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련성이 있어야지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이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런데 얘네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사실 공인중개사하고 관련된 거는 요 1, 2, 3번 요게 중요하고요. 요거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률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서도 결련성이 인정되는구나. 요거만 알면 됩니다. 수리비하고 동물이 사람에게 피해를 준 손해배상 채권, 요거과 수리비 같은 거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으니까 요건 괜찮은데 얘네들이 왜 그러냐면 오른쪽에 있는 요 1, 2, 3번, 1, 2번 요것들이 헷갈려요. 요것들이 헷갈려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요 건축자재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하고 공사대금 채권하고 헷갈려. 근데 여기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비용상한 청구권은 뭐냐면 요 비용은 그 필요비하고 유익비 있죠. 보존하려고 쓴 필요비와 그 다음에 개량을 위한 유익비는 임차인이 이거를 냈으면 여기에 대한 상한 청구권이 있어서 방 못 빼고 이거 줄 때까지 못 나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환 청구권이 있는데 얘가 임대인이 이걸 안 돌려줬죠. 그랬을 때는 만약에 얘가 불이행했을 때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안 나가고 버틸 수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를 하면서. 그리고 건물과 공사대금 채권이 있죠. 건물을 새로 지은 거나 수리한 거 있죠. 요 경우와 건물은 서로 결련 관계가 있어서 요거를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이 형성돼.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필요비, 유익비,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리고 공사대금은 그냥 우리 머릿속으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건물, 그 건물에 녹아 들어가는 거죠. 수리해가지고 그 건물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얘네들. 근데 봐봐요. 임대차 건물의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줄 돈이고 그 다음에 권리금도 이게 일종의 프리미엄 같은 거라서 상인끼리 주고받는 거죠. 건물에 그냥 어떤 돈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속물은 뛰어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 안 돌려준다 그래서 그리고 권리금 못 챙겨간다 그래서 그리고 부속물 요 비용을 내라고 해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녹아 들어가지 않는다. 딱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암기해야지 외워집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필요비, 유익비, 공사대금. 근데 이것도 봐봐요. 건축자재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데 일단 공사대금은 여기서 포인트는 얘는 건축자재가 포인트예요. 건축자재.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이런 거죠. 여기 공사비, 건물을 지었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요게 도급인이고, 도급인이 A예요. 그 다음에 공사를 지어준 수급인이 B죠. 그래서 B가 열심히 건물을 지어줬어요. 그러면 이게 공사대금이죠. 공사대금이 발생하는데, 요 공사대금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녹아 들어가는 거니까, 요 수급인이, 요거를, 요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이유로 해서 유치권이 성립해요. 요 건물에. 그런데 얘하고 한 달이 건너뛰어서 이 수급인 B가 C한테 시멘트 같은 건축 자재를 샀어요. 건축 자재를 샀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채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채권. 그러면 이 채권은 수급인과 누구와의 관계예요? 여기에서 요 건축 자재를 판 요 C와 수급인의 관계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요 건물을 어떻게 해요? 점유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아무튼 결론을 외우셔야 되는데,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비용상한 청구권, 거기에 대해서,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건물과 공사대금은 결련성이 있다. 시험엔 이 세 개가 제일 잘 나오죠. 있는 거, 없는 거는 보증금, 권리금, 부속물, 그죠? 그 다음에 건축 자재에 요게 포인트. 자재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얘는 아니다. 그러니까 요 4번하고 뭐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외워야 돼요. 요 공사대금 채권하고
비교하면서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요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 있죠? 요것도 중요해요. 요 매매대금 채권은 요 A가 B한테 요 건물을 점유를 이전해 줬는데 돈을 그러니까 요 돈을 안 줬어요. B가 돈을 안 줬어. B가 돈을 안 줬을 때 이 매매대금 채권으로는 얘가 돈 안 준다고 계속 버티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행사하는 겁니다. 요것도 주의하셔야 돼.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 그 다음에 요거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뭐냐면 요 A가 B한테 얘가 신탁자고 수탁자인데 뭐 어떻게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얘 그냥 명의만 이전해 주려고 그랬는데 얘 앞으로 부동산이 넘어갔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동안 네가 내 명의로 이 부동산에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나한테 부당이득 반환으로 줘 라고 하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요 네 개, 요 네 개, 요거까지 알면 더 좋고, 그리고 요거 세 개가 중요합니다. 완전히 포인트. 요거. 자, 그럼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교재를 통해서 보면, 자, 그러면 첫 번째, 교재 279페이지입니다. 1번.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 그래서 이런 공사의 비용상환 청구 예로, 요 예를 다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임대인의 자, 줄을 긋자고요, 여러분들. 여기 줄을 그어서 암기를 하셔야 돼.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밑줄. 임대인이 필요비 상환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얘가 임대인이 돈을 안 줬어. 그 상환할 게 있는데 여기서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는데 안 주는데 요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 요때는 결론 관계가 인간돼서 임차인이 안 나가고 버텨도 돼요. 요 손해배상 청구권에 의해서 채권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건물과 공사대금 채권. 건물과 공사대금 채권. 건축 자재에 관한 그 자재 채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리비 채권. 동물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요 정도는 아셔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이 동일한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로부터 발생한 건데, 요 법률 관계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냥 이렇게만 나옵니다. 이렇게 동일한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매매 계약을 했다가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가령 여기 A는 요 부동산을 B한테 주고 B는 요 매매 대금을 A한테 돌려줬을 때 취소가 됐으니까 서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금 반환 청구권, 대금을 다시 내놔라 라고 B가 얘기한 청구권과 목적물을 그럼 네가 나한테 돌려줘 라고 하는 요 매매계약 취소라는 동일한 법률 관계로부터 이때는 상호 권련 관계를 갖습니다. 아까 매매 대금 채권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요 동일한 법률 관계로 생겨난 거죠. 그거랑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얘까지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동일한 법률 관계에 의해서도 결련 관계가 생기는구나.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동일한 사실 관계는 이런 법률 관계에 의한 내용이 아니고 그냥 식당에서 우산이 똑같이 생긴 거를 둘이 바꿔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이름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 이름이 써 있네. 그런 경우에는 법률 관계가 아니라 사실 관계죠. 그런 경우를 통해서도 그렇죠. 결련 관계가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 제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얘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동일한 법률 관계, 이 사실 관계가 더 중요해요. 법률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 관계에서도 발생하는구나. 요 정도 결론성이 발생하는 요 정도 알아두시고, 오케이,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결련성이 부정되는 경우, 요 보아야 되는데, 이유 같은 거는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보증금 반환 청구권, 권리금 반환 청구권, 그죠? 그 다음에 부속물, 얘네들 서로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요 4번 건축 자재, 여기서는 건축 자재 채권 요거보다 그러니까 요 채권보다도 건축 자재가 포인트예요. 건축 자재에 대한 매매 대금 채권. 그다음에 매도인의 매매 대금 채권은
요거는 밑줄 그으세요. 동시이행 항변권, 요건 나중에 채권법에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은 인정이 되는데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매매 대금 채권. 요거. 자, 그 다음에 6번 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요 부동산은 요것도 안 된다라는 거.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이게 오늘 유치권을 1시간 안에 다 보려고 그랬더니 의외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그랬더니 좀 많네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봤다가 조금만 쉬었다가 요 280페이지 4번 변제기의 도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쉬었다 오세요.